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식탁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이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면역력 강화나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과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솔라닌은 이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이에요. 감자에 싹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죠.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는데, 제발 이 설탕만을 피해 주시길 바래요.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두신 토마토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군이 사용되는데, 비타민 B는 피로도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성분이죠.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체내 흡수율이 감소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관 내 혈당도 상승되게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에도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병을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면 암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되죠.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상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도 뿌려 먹고 다양한 요리에도 사용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가공 과정과 첨가물들에 의해서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한 가지 부족한 영양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예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 재료라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지고 치아도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돼요.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토마토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죠.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줘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실이 변비를 예방해서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면 35%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 가열할 때 오히려 19% 정도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돼요.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줘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도 높여줘요.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 들기름을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가열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서 드시기를 바라겠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약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같은 중량이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 좋은데,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에요.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죠.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합친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죠.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되죠. 취향에 따라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아요.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높아져요.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가 돼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줄 수 있거든요. 비타민 C의 산화를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륨이 오히려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계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완전 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줘서 토마토의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줘요.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처럼 만들어주죠.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넣고 팬에 올리브유를
두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줘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다가 마무리 될 때쯤에 접시에 옮겨 놓았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서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씩 첨가해 주셔도 되죠.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식품이 돼요.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예요. 토마토가 전립선 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도 발휘하기도 하죠.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어떤 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감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았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칼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줘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러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굉장히 맛있죠. 정말 맛있죠? 케찹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근데 이러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굉장히 맛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이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감자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클로로겐산이 심장 질환의 위험성 정도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과산화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주름, 피부 노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름만 없어도, 피부가 노화가 안 돼도 이 탱탱한 살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감자 껍질 1g에 아까 클로로겐산 1mg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감자를 삶았을 때는 클로로겐산이 1mg에서 0.6mg로 감소하고, 또 오히려 찜기에 쪘을 때는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1.6mg 정도로 높게 변형이 되고, 또 구웠을 때는 가장 낮게 0.2mg 정도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섭취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거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생물이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라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이 두통이나 복통이나 구토, 식중독 증상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로 조리해서 우리는 솔라닌을 제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분해가 되므로 100도씨에 물러는 아무리 삶아도 이 솔라닌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굉장히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패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줘서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아,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근데 이러한 버터랑 치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데 건강에는 최악이랍니다. 이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도 같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우리 목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고 있으면 엄마 목말라! 엄마가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줘? 근데 그때 엄마는 우유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우유를 드시면은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반면에는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쿵짝쿵짝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식초가 있습니다.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이 스트레스 해소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강화시켜 주는데,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조직도 같이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자는 열에 익혀도 이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 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되면서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양파 또한 감자랑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 이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위 벽을 보호하고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혈액 중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다양한 질환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아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는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 감자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토메이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는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은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또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떨까요?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이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지방 을 싹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해주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게 되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약 2.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린 다음에 구워 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을 만들 건데요. 물을 2컵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대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주어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걱정도 줄어들고 또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무가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다가 잘 구워 주시고요.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잘 뿌려서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의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체내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여있는 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의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에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서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자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